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선거 민심에 부응하는 쇄신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책임론이 거론될 가능성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회의를 취소한 뒤 비공개 개별 면담으로 돌렸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새 KBS 사장은 여권 이사들만 모여 임명 제청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이 벌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이집트 쪽 국경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기습 포격에 뚫리면서 이번 전쟁이 불거졌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360도 가상현실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쿠팡 하청업체 소속 60대 배달 기사가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 한 빌라 복도에서 숨졌습니다. 발견됐을 당시 머리맡엔 택배 상자 3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권이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부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자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이렇게 당 대표실로 불러서 비공개 1대1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KBS 이사회에선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보수 언론 출신인 새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여권 이사들만 모여 통과시켜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여당 국민의힘의 오늘 움직임부터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공개회의를 최고위원, 일부 당직자와의 비공개 면담으로 돌린 겁니다. 당내에선 지도부 책임론이 공개 거론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면담 자리에선 지도부 사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저 함께 책임을 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당내 기구인 혁신위원회 출범은 고려하겠다면서도 인적 쇄신 여부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론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현 지도부를 대체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요구하는 당 일각의 주장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당장 내부 비판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도 인적 쇄신 없이 흉내만 내는 건 다 같이 죽자는 거라면서 당이 대통령실과 과감하게 선을 긋고 치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지도부가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임명직 당직자를 포함한 인적 쇄신과 탕평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일요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김 대표 주변에선 지도부가 왜 저자세여야 하느냐며 인적 쇄신에 반대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새 KBS 사장 후보자를 여권 이사들만 모여 선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 출신으로 전임 사장이 해임되기 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박민 후보입니다. KBS의 보수 성향 노조에서조차 방송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어서 또 한 번 인사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KBS 이사회는 야권 이사 5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박민 후보를 KBS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30년 넘게 문화일보에서 신문기자로 일한 박 후보는 방송 관련 경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에서조차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권력과의 친분으로만 사장이 되면 개혁 명분을 잃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박 후보는 김희철 전 사장이 해임되기 전인 8월 말부터 차기 KBS 사장으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당시 KBS 내부에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내정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선출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권 이사 중 일부가 반대하면서 한 차례 선출이 무산됐고 또 다른 여권 이사가 사퇴해 내부 갈등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KBS 사장으로 최종 임명할 경우 내부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박 후보는 면접 과정을 통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스스로 증명했다며 낙하산 사장은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선 대통령실 책임론도 나왔는데 대통령실 출입하는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나왔죠.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번 선거의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결과를 분석해서 교훈을 찾고 변화를 추진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당에게도 꼭 전달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훈은 뭔가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서 민심에 괴리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찾아서 바꾸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을 상당히 강조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민생과 경제에 이 정책의 무게를 조금 더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 그러니까 이 책임론을 대통령실로 하는 것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선은 원래 험지인데다가 기초단체장의 선거 패배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류로 봤을 때는 이번 선거 패배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기조, 그러니까 보수 색채가 강했던 국정기조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KBS 새 사장이 임명 제청된 것도 뭐 그런 기조를 좀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별로 안 바뀔 거라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KBS 이사회에서는 여권 이사들만 모인 상황에서 이 박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박민 후보자는 보수 언론 출신으로 방송 경력이 없다 보니까 보수 노조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전임 KBS 사장이 해임되기 전부터 사실상 내정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대통령이 KBS 개혁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재가도 수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당에도 또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당은 좀 어떻게 쇄신할 걸로 보입니까? 아직 뚜렷하게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내부에서는 이 지도부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위원회나 총선기획단 이런 대책기구 구성을 띄우는 걸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부를 전면 개편에는 비대위 구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걸로 보인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안에서는 이 김기현 대표가 총선까지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해서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한 발표를 갖고 질타를 이어간 건데 선관위의 반박에도 현대판 부정선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대책안 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예전에 3.15 부정선거 있었다 그러면 이건 완전 현대판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투표할 때 사람이 관여를 하고 개표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적다란. 선관위는 또 이번 합동 보안 점검은 일부 자체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고한 결과인데 국정원과 최종 합의가 안 돼 결과를 따로 발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킹과 관련한 부분에서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어놓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그 결과 보고서에 집어넣어서 발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상대당 의원에 대한 비하 논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문준석 의원이 MS 워드도 모른다는 식으로 저에게 비아냥거리고 인격 모욕을 했습니다. 결국 문 의원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전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을 향해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빠르면 이번 주말 쳐들어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내고 가자 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는 군사작전이 벌어질 구역이라면서 민간인들은 와디 가자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 지구 주민 110만 명은 이스라엘군의 발표 이후 24시간 내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양측에서 3,0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미처 피하지 못한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도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했던 하마스 무장 세력을 격퇴하는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잠시 뒤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끌려 나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0일 하마스 조직원 1,500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주민들로선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이곳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유일한 탈출구인 이집트 쪽 국경도 막혔기 때문입니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이니 떠나지 말라고 피난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전기가 끊어진 가자 지구에 폭격이 이어집니다. 날이 밝으면 맨손과 삽으로 땅을 파 장례를 치릅니다. 집을 떠나 학교에 머무는 피난민들의 옷은 발토니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아이들은 물통을 들고 급수차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일주일간 계속된 폭격으로 도심은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폭탄 4,000톤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로 전기와 연료 등이 부족해져 병원 등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자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지난 10일부터 유일한 탈출구인 라파 통행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난민이 대거 유입돼 경제난이 악화될 걸 우려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 이스라엘 현지에서 전쟁 상황을 전해드렸던 저희 취재진과 직접 마주한 전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와 황현우 영상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기자 모두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못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나갈 때 예약했던 비행기가 있었는데 들어갈 때도 다른 비행기가 처음에 취소가 돼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새로 끄는 비행기가 출발을 했고 올 때도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저희가 일정을 미루거나 하면은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오늘 막 들어와서 한 2시간 전쯤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차림이...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중계했던 그 복장 그대로 바로 공항에 갔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화면엔 안 잡히고 있지만 신발도 군화 같은 걸 다들 신고 있네요. 네. 이동에 좀 편리하려고 등산화를 준비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가자지구,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언론이 가장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났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가다 보니까 물론 외신 기자들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좀 걱정은 됐습니다. 무섭죠. 네. 건물도 많이 부서져 있고 자동차도 막 불탄 흔적이 있고 또 사람들도 여기저기 다쳤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무서운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이 현장에 많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역에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면서 이스라엘군과 함께 행동을 네. 했기 때문에 조금 안전이 조금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황현우 기자는 그 머리 위로 로켓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최초로 포착을 했잖아요. 한국 언론에서는. 뭐 당연히 영상 취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역사를 기록한다 이렇게들 말하지만 대피 안 하고 저걸 찍고 있어도 되나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실제 저희가 가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자지구 옆에 있는 스테르토 지역을 갔을 때는 실제 그 지역에 부서진 경찰서를 찍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폭격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이 기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스탠드업을 구성하는데도 애로점이 참 많았습니다. 네. 얼마나 가깝게 날아다닌 거예요? 그냥 바로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경찰을 보고 하늘만 보고 있다가 이동이 없는 걸 확인하고 저희도 안전성을 다시 확보한 다음에 스탠드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머리 위로 로켓이 날아다니긴 하지만 이스라엘 군인이나 경찰들은 이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근처에 떨어지는 로켓이 발생하면 곧바로 큰 소리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않으면 일단 현지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상황이라 보고 저희도 군인이나 경찰이 이동하지 않는 걸 보고선 현장에서 취재를 추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방공으로 대피하는 거 그런 모습들도 생생하게 또 전해드렸는데 ENG 저희가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가 꽤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갈 때는 ENG를 안 가져갔던 이유가 저희가 잘못 들고 있을 때는 로켓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형 그래서 좀 카메라를 작은 소형 카메라를 들고 간 가져갔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얘기, 입장 같은 건 저희가 많이 접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까?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현지에서 만난 이스라엘 청년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 청년은 본인이 예비군 신분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온 거냐라고 했더니 그걸 왜 묻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나의 가족과 조국을 지키겠다라는 말에 저는 솔직히 조금 놀라웠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청년인데요. 그 뒤로 제가 이스라엘 그 예비군 집결지에 갔을 때도 본인이 24살 여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밝힌 그 여성이 본인도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당연히 입대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웠습니다. 지금 나오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아흔살 할아버지도 뭐 총을 맞습니다. 들었다 이런 보도를 아흔 해주는데 할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이 건국 전에 이제 군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실제로 뭐 전투를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예비군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예비군으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황현우 기자 마지막으로 황 기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관찰했을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본 전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저희가 이제 텔아비브에서 가자지구, 즉 남쪽 지역으로 계속 이동할 때마다 상점은 다 닫았고 시민들 대신에 군인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부서진 건물하고 불에 탄 차량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생하게 현장을 보여줘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 계기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놀랬던 거는 그 외신 기자들, 뭐 BBC, CNN, MBC 같은 이 외국 유명 외신들은 현장에서 가까이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사들도 다른 외신들도 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따라가면서 취재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다른 해외 언론사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번에 좀 뜻깊은 일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이도성 기자와 황현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두 기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쟁이 계속되자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두 쪽으로 갈라져 격렬히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서로를 폭행하는 증오 범죄도 잇따르는데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한 무리가 이스라엘 국기를 짓밟더니 불에 태웁니다. 컬럼비아대에선 지난 11일 이스라엘 출신 학생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고 대학 측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인권단체들도 거리에 나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유대교 회당과 한 가게가 공격받고 주택가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How many years ago? That was so many years ago. We swore never again that this would happen. And here we are again, except the difference is we're not stopping. 반대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하버드생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부 극우 단체는 현지 시간 11일 학교 앞에서 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고 반팔레스타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날 뉴욕 브루클린에선 이스라엘 출신 남성 3명이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t do that without Israel controlling the flow of your. Where is the dignity for the Palestinians? Where are the human rights for the Palestinians? 양측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도 지지자들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산림청이 산불 끌 때 주력으로 쓰는 러시아산 헬기가 부품 문제로 3년 안에 모두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신 공군 수송기를 빌려 쓰기로 하고 관련 예산 80억 원을 편성했는데 공군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29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부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3년 내 전량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산림청은 대책 중 하나로 공군 수송기 C-130H 기종을 빌린 뒤 물탱크를 장착해 산불 진화 작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물탱크 한 대 값인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손실을 우려한 공군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예산을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물탱크를 장착하기 위해 수송기를 개조하는데 한 대당 21개월의 시간과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 적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수송기를 빌리지 못하면 산림청은 물탱크만 확보한 뒤 활용할 수 없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협의도 안 끝났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가능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청은 공군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거라며 미 공군에서처럼 기체 개조 없이 수송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태어난 지 엿새 된 아이를 온라인을 통해 사고판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영아 매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브로커들이 문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시민단체와 함께 온라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파는 일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달 전 붙잡힌 이 여성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기 엄마에게 접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출산을 앞둔 18살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남성은 자신을 아동복지학과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뒤 미성년자라 아이를 보내기가 더 쉽다고도 했습니다. 기왕이면 어린 산모의 아이를 좀 더 선호해요. 밥을 사주겠다며 만나자고도 합니다. 신생아를 품고 있는 어린 미성년자까지도 어떤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겠구나. 아이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접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비밀이라고 당부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던 부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댑니다. 입양기관에서도 조건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이제 개인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브로커들은 잡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권력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정말 신생아 매매를 아예 꿈도 못 꾸게. 내년 7월부턴 익명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처벌이 받쳐주지 않으면 영아 매매는 막기 힘듭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60대 쿠팡 하청 노동자가 새벽 배달 도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 곁에는 배달하던 쿠팡 택배 상자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경고등을 울리며 갓길로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는 화물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60대 박모 씨가 새벽 배송을 위해 몰던 차입니다. 박 씨는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일할 때 입는 파란 조끼 차림, 머리 부근에 종이 박스와 보냉백 등 택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쿠팡 이름이 써 있는 상자와 프레시백이라고 불리는 보냉백, 이거 3개 들고 올라가다가 그걸 하신 거거든요. 박 씨는 쿠팡 자회사에서 새벽 배송 물건을 받아 배달하는 물류회사 소속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 급여를 주거나 직접 근로관계는 아니라며 자영업자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 사망과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과로사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페를 운영했던 박 씨는 코로나 뒤 낮엔 카페를 지키고 밤에는 택배 분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카페 문을 닫게 되자 밤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물건을 날랐습니다. 고혈압 외에는 다른疾病이 없다니까 혹시 몰라도 부검은 의뢰한 거예요.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었다는 JTBC 보도 이후 저희에게 관련 제보가 여럿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안면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데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습니다.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20대 여성 김모 씨는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술과 양악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은 당시 수술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 눈이 안 감긴다 그랬더니 붓기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후에도 물어보면 다 돌아온다고만 했습니다. 한 달 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콩이랑 입이랑 까만피가 계속 나더라고요. 눈도 보니까 주변 사실이. 대학병원은 양악 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병원에 항의하자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천만 원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못 준다고. 소송을 거서라. 이러더라고요.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안면마비 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 보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난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여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맞벌이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는커녕 육아휴직 자체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2월 출산을 앞둔 직장인 유모 씨는 출산 휴가만 쓰고 바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책상이 없어진다고들 하잖아요.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되다 보면 결국엔 돌아갈 자리가 없다라는.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 급여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다 보니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 남짓의 급여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 4곳 중 1곳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9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3곳 중 1곳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부가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진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뭐 남편도 그렇지만 저도 육아휴직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눈치가 안 보인 게 아니거든요.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거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등 각종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청은 곧바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보시죠. 정인아 기자입니다. 맨날 와본 사람처럼
가상공간 강남에 놀러온 중학생 아바타들입니다.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높이 솟은 건물이 신기하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킁킁,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무 킁킁대면서 다니지 말자.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어제 강남구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역에서 온 중학생들이 강남을 신기해하고 일부 친구가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입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서울처럼 문화시설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가? 좀 비하하는 건가로? 지자체 공식 영상이라기엔 믿기 힘들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충분히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남구청은 3시간 만에 영상을 내렸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K-팝 콘서트 홍보를 위해 만들다 보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바타 캐릭터를 썼다며 다양한 연령층이 보는 강남구 공식 계정에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출시 전부터 발열 논란 등에 불거졌던 아이폰 15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새로 나온 아이폰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선 사람들이 많았는데 2030 소비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D이슈로 보시죠. 프로맥스는 전면이 44도, 후면도 똑같이 46도를 보여주더라고요. 발열이나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들진 않았어요. 원래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기도 했었고 iOS의 특유의 그런 인터페이스들이나 좀 버벅거림이 덜한 면이 좀 좋아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프로 쓰던 거를 이번에 일반 버전으로 변경하기는 했거든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통신비로 6만 5천 원을 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족이 늘수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통신사들이 부담 줄이겠다며 새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체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초등생 자녀 셋을 키우는 안정미 씨 가족은 매달 30만 원을 통신비로 씁니다. 한 사람당 6만 원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아이들 요금은 2, 3만 원대 정액제로 묶었고 단말기도 저렴한 제품 위주라 요금을 더 이상 줄일 방법도 없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아빠 이제 아빠 전에 쓰던 폰을 물려받은 케이스고요. 또 한 명은 키즈폰 사용하고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선에서 내는 것 같아요. 금액이 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매년 조금씩 오르는 단말기 할부금도 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 3, 4만 원 정도 이제 더 많이 오른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체감하는 금액은 이제 더 크게 와 닿거든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우리 국민 한 명이 내는 평균 통신비는 6만 5,800원이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80만 원에 육박합니다. 가구별로 봐도 매년 오르는 추세인데 지난 1분기엔 13만 원까지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G 요금제의 시작점이 지금 여전히 높고 소비자들이 좀 사용한 만큼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가 좀 출시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사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잡겠다며 다양한 요금제를 내놨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아직 미미한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정부가 오는 목요일 의대 입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발표합니다. 소아과나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500명 넘게 늘리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의사단체들은 바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접수대입니다. 한 보호자가 어린아이를 끌어안은 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이제 소아 안 본다 그래가지고 소아 의사 없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손보기로 했고
오는 19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해 의대 입학생은 3,058명입니다. 정부는 의약분업대 줄였던 351명을 다시 복구하는 안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500명 넘게 늘리는 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의 공백이 커지면서 500명 이상 정원을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연구 결과나 근거를 받은 적도 없고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의료계를 패싱한 강행이고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파업까지 포함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늘어난 인력을 필수 의료와 지방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360도 가상현실로 살펴보는 이슈 360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불꽃놀이가 아니라 공중에서 로켓과 로켓이 서로 충돌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적이 쏜 로켓을 공중에서 맞춰 격추하는 방어체계,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아이언돔입니다. 말 그대로 강철로 지붕을 덮듯 방어한다는 건데 상대가 로켓을 쏘면 레이더가 이걸 포착하자마자 통제센터에서 요격 명령을 내리고요. 그럼 타미르란 미사일이 솟구쳐 올라 로켓을 요격하는 겁니다. 로켓이 마하 단위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걸 나라가 맞추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번에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무장 세력 하마스가 한꺼번에 수천 발을 벌떼처럼 포격하니 이걸 전부 다 막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냥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LAMD 체계를 2026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장사정포를 쏘면 발사 즉시 레이더로 감지합니다. 한꺼번에 200개 넘는 표적을 탐지해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곧바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방어하는 겁니다. 한 개 포대가 192발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고 최대 2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북한이 하마스처럼 한꺼번에 수천 발, 10,000발 넘게 포격하면 제대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아예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기 시작하면 그게 어딘지 찾아서 원점 타격해서 무력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우리 군은 지하를 뚫고 들어가 타격하는 무기, 장사정포 킬러라 불리는 전술지대지 유도탄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정보전에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최고라던 정보기관 모사드가 제 역할을 못한 탓에 하마스 포격을 미리 알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한 도발을 막을 미사일 체계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보전 능력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슈 360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온 정부 자문기구가 오늘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기존 안에 추가로 연금을 더 받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거란 관측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 최종 회의를 열고 복지부에 제출할 연금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밝힌 대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공청회 당시 아예 빠졌던 더 많이 받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국민들이 소득 대출과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은 연금이 그동안 받던 한 달 소득의 몇 %인지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올해는 42.5%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42.5만 원을 받습니다. 지금대로라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이면 40%가 됩니다. 최종안에는 보험료율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소득 대체율만 45%나 50%로 높이면 각각 어떤 재정 전망이 나오는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일단 밑그림은 완성됐지만 개혁까진 갈 길이 멉니다. 위원회가 복지부에 안을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국회에 종합계획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의 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 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결국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논의가 제대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있던 16살 고등학생이 불을 피해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다 구조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깨진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빠져나옵니다. 불이 난 곳은 아파트 11층입니다. 창문 난간엔 16살 고등학생이 매달려 있습니다. 불이 나자 몸을 피한 겁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학생은 밖으로 나올 엄두를 아예 못 냈을 거예요. 집에 사람이 있었단 얘기에 손전등을 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집안을 살핍니다. 그 사이 힘겹게 버티던 학생은 자세를 바꿔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잠시 뒤 한 소방대원이 학생을 발견합니다. 창문을 열고 조심스레 끌어올립니다. 다행히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부축을 한 상태에서 같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15분 넘게 매달려 있었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94명으로 늘어났고 피해액도 120억 원에 달합니다.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목돈을 빼앗겼는데 구제받을 특별법 대상이 안 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퇴근길 직장인 김모 씨가 향한 곳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입니다. 김 씨, 2년 전 대기업에 입사했고 직장이 있는 수원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하지만 이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세 사시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라는. 상담을 받아봤지만 김 씨는 최근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받은 아파트 청약은 포기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거금도 같이 들어가서 전세 보증금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빼서 분양에 좀 보태서 쓰려고 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환 대출을 알아봤지만 청약 당첨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가 되었고 그 사유 때문에 디귿도 대출조차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4,500만 원까지. 김 씨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결국 결혼도, 아파트 청약도, 전세 보증금도 모두 미루거나 날릴 처지입니다. 지원법이 보증하는 금액은 피해 지역 인근 전세 시세보다 낮습니다. 이번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는 6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교도소나 발전소 같은 곳은 지역마다 유치를 기피하는 이른바 님비 시설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일부 지역은 이런 기피 시설이라도 만들어달라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장에 주민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체 국민 3분의 2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주민들이 모인 건 양수발전소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끌어다 전기를 만드는 양수발전소를 지으면 수몰 지역이 생깁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고압 송전탑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 파괴가 뒤따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피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북 영양군은 어서 오라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민 다수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울릉 빼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인데 무슨 수를 써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양군 지도가 10년 뒤에 대명 지도에 남아들지는 그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전국 5곳. 인구 4만 명대의 경남 합천을 빼면 1에서 2만 명이 사는 작은 지자체들입니다. 기피시설이든 뭐든 지역에 뭐라도 있어야 발전소 직원이든 손님이든 찾아온다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경북 청송은 모두가 기피하는 교도소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자 교도소를 짓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 화성이 후보지였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틈을 노렸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뭐 어디 나가시고 자녀들
학교 때문에 나가시고 반찬 사러 오시고 족발 사러 오시고. 내 고장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절박함에 누군가에겐 혐오 시설이 다른 누군가에겐 마지막 심폐소생술이 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쏟아지는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운동에만 집중하겠다고 한 건데요. 소셜미디어에 방송과 인터뷰, 광고 요청이 들어와 감사하지만 메달 하나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다. 평범한 운동선수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안세영에게 팬들은 진정한 프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김주형은 홀 바로 옆에 떨어지는 샷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의 홀인원인데 아깝네요. 오늘 PGA 투어에선 특별 손님도 있었는데요. 데이비스의 드라이버 샷 보시죠. 공을 따라갔더니 중계 카메라에 코요테가 잡혔습니다. 공을 발견하곤 방향을 바꿔서 쫓아가는데요. 혹시 공을 물어가진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사고를 치진 않았습니다. Easy, but don't pick it up.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았습니다. 가을바람에 선선한 기운도 가득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5에서 40mm, 경북과 전북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 당분간 제주 해안에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18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반짝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